청구권 자금 전용이라는 국내의 어려운 결정을 마쳤지만 이제는 더 큰 산인 일본 정부의 반대를 넘어야 했다. 한일 강요 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자 박정희 대통령의 고뇌는 깊어졌다. 그는 이 교착 상태를 타개할 유일한 인물로 박태준을 지목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 정부가 태도를 바꾸도록 해야만 돼.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카카, 우리 힘만으로는 일본 정부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 철강연맹이 우리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해 준다면 일본 정부도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본 철강 기업계를 설득하는 것이 더 어렵지 않을까? 대통령의 얼굴에는 어둠이 깔려 있었다. 시간은 촉박했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농어민의 반발 등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잠시 침묵하던 대통령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사람은 임자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 임자가 맡아주게. 임자를 개인 특사로 임명할 테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본 철강 연맹을 설득해봐. 특사로 임명된 박태준은 전공법 대신 우회로를 택했다. 일본의 정치 경제 구조상 정부는 재계의 입장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꿰뚫어 본 것이다. 그의 전략은 명확했다. 일본 철강업계의 마음을 먼저 움직여 그들이 일본 정부를 압박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 치밀한 전략을 가슴에 품고 박태준은 다시 한번 도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일본 재계의 거물들이었다. 박태준의 대일 설득 전략은 일본 정계의 마코 실력자인 야스오카 마사히로 선생과 일본 철강 연맹의 수장인 이나야마 요시히로 회장을 움직이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 두 사람의 지지는 일본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박태준은 곧장 야스오카 선생을 찾아가 한국의 절박한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의 계획을 들은 야스오카 선생은 잠시 생각에 잠겨있더니 이내 결심한 듯 신일본 제철 사장이자 철강연맹 회장인 이나야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나야마 사장님, 지금 한국 박태준 사장이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이곳에 와 있으모니다. 그가 당신을 한 번 더 뵙고 싶어 하모니다. 아프신 줄 알지만은 부탁드리겠소모니다. 이 장면은 극적이었다. 사전 약속 없이는 최고 경영층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본의 사업 관행을 고려할 때 야스오카 선생의 전화 한 통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통상적으로 수주 혹은 수개월이 걸리는 의사결정 과정을 단숨에 뛰어넘은 것이다. 박태준은 그의 호의와 영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곧이어 만난 이나야마 회장에게 박태준은 제철소 부지 조성 상황과 박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며 일본 정부를 설득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다행히 이나야마 회장은 그의 진심을 이해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이 만남을 기점으로 박태준은 일본 재계 인사들을 차례로 설득해 나갔고 마침내 신일본 제철을 비롯한 일본 3대 제철소가 기술 지원에 합의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끌어냈다. 일본 재계라는 든든한 우군을 확보했지만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프로젝트의 성패는 청구권 자금 전용에 가장 완강하게 반대하는 일본 정부의 핵심 인물을 설득하는 데 달려 있었다. 일본 내각은 전원 합의체라는 독특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강요 중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건은 부결되었다. 당시 청구권 자금 전용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인물은 오히라 마사요시 통상성 장관으로 그는 이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를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았다. 한국 정부 특사 자격으로 오히라 장관을 만난 박태준은 끈질긴 설득에 나섰다.
오히라 장관이 경제적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자 박태준은 해박한 역사 지식과 안보 논리로 맞섰다. 장관님, 일본이 중일 전쟁 직후에 야하타 제철소를 세울 때 수익성이 주된 문제였습니까? 아닙니다. 전시 상태였기 때문에 국가 안보가 최우선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준 전시 상태입니다. 북한은 남한보다 5배나 많은 철강으로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안보가 튼튼해야 일본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1인당 GNP가 $100 미만일 때 제철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의 GNP는 현재 $200에 육박합니다. 왜 우리가 제철소를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박태준이 일본 제철의 역사를 깊이 공부해둔 저력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일본의 과거 경험과 한국의 현 실정을 비교하며 프로젝트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의 논리 정연하고 집요한 설득에 오히라 장관의 마음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끈질긴 설득과 마쿠에서 작용한 야스오카 선생의 영향력으로 오히라 장관은 마음을 바꾸었다. 박 특사님 대단하십니다. 한국의 종합 제철소 건설 기술 지원을 돕겠습니다. 가장 큰 산을 넘었다. 오히라 장관의 동의를 얻어낸 박태준은 서둘러 귀국했다. 그러나 그의 앞에는 일본에서의 사투만큼이나 힘겨운 예상치 못한 국내의 복병이 기다리고 있었다. 일본에서의 성공에 고무된 박태준은 귀국 후 김학렬 부총리에게 경과를 보고했다. 하지만 보고를 모두 들은 김 부총리는 지극히 사무적인 태도로 새로운 과제를 던졌다. 국내 관료주의의 벽이 그의 앞을 가로막은 것이다. 일본이 청구권 자금 전용 문제는 동의했지만 기술 협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일본 철강 회사들의 기술 지원 약속 문서를 받아오시오. 박태준은 항의했다. 구두 약속과 신뢰를 중시하는 일본의 사업 관행상 문서화를 요구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결례이자 불신을 드러내는 행위였다. 저보고 당신 내 말은 못 믿겠으니 문서로 만들어 서명해 주시오.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까? 부총리님? 하지만 깐깐하기로 소문난 김 부총리의 입장은 단호했다. 박 사장,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려면 그 정도 수고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박태준은 굴복했다. 조국이 원하는 일이라면 비상식적인 요구라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여장도 풀지 못한 채 괴로운 심정으로 다시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싸움이 더 어려운 형태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박태준은 이나야마 회장에게 어려운 부탁을 했고 우여곡절 끝에 3대 제철소 사장의 공동 서명이 담긴 문서를 받아냈다. 그러나 서울로 돌아온 그를 기다린 것은 또 다른 시련이었다. 문서를 검토하던 김학렬 부총리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류에 검토한 결과 이릉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라는 구절이 있군요. 이 이릉이라는 대목이 분명치가 않아요. 이걸 빼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쓰여진 문서를 다시 받아오시오. 부총리의 지적은 날카로웠다. 이릉은 우선 일단이라는 뜻을 가진 일본식 한자어로 확정적인 약속으로 해석하기에는 모호한 표현이었다. 외교 협상에서 단어 하나의 무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한일 강요 회담은 불과 48시간 앞으로 다가왔다. 박태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문서를 수정하기 위해 다시 만나야 할 일본 사장들은 모두 휴가를 떠나 이나야마 사장은 하코네에, 나가노 사장은 고향에, 아카사카 사장은 히로시마에 흩어져 있었다. 이는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였다. 박태준은 하루 반나절 동안 일본 전역을 누비며 흩어져 있는 사장들을 일일이 찾아가 다시 서명을 받아냈다.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쳤지만 마침내 이릉이라는 단어가 빠진 완벽한 문서를 손에 넣었다. 운명의 한일 강요 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1969년 8월 26일 마침내 제3차 한일 강요 회담이 열렸다. 회담장의 공기는 팽팽했다. 일본 측은 종합제철소 프로젝트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철강업계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바로 그 순간 한국 측 대표였던 김학렬 부총리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태준이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일본 3대 철강회사 사장들의 서명이 선명한 각서였다. 각서에는 100만 톤 규모 제철소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으며 일본 철강업계가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는 극적인 장면이었다. 일본 측이 내세울 수 있는 마지막 반대 명분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박태준은 숨가쁜 사투가 만들어낸 문서 한 장이 회담장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며 한국 측의 완벽한 승리를 이끌어낸 것이다. 훗날 박태준은 이 모든 과정을 회고하며 이 성공이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의 감사는 국경을 넘어 자신을 도와준 조력자들에게 향해 있었다. 돌이켜 생각해 볼 때마다 대체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포철이 세계적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은 여러 사람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코 박정희 대통령, 야스오카 선생, 이나야마 사장의 도움이 제일 컸다고 생각합니다. 1969년 12월 3일 한일 양국의 고위 관료와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포항제철의 미래를 결정지을 기본협정에 서명했다. 이 서명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10년간의 불신과 좌절의 파도를 넘어 마침내 제철 보국이라는 거대한 선박을 진수시킨 역사적 의식이었다. 일본의 확고한 자본과 선진 기술 지원이 보장되면서 불가능으로 치부되던 프로젝트는 마침내 현실의 궤도에 올랐다. 양국이 합의한 기본협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이 명확했다. 제철소의 연간 생산 능력은 한국 측이 계획한 100만 톤 체제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일본 측의 판단에 따라 수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두었다. 총 1억 2,370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확보했다. 재원은 대일 청구권 자금 3,080만 달러는 무상으로, 일본 대외협력기금 4,190만 달러는 무이자 차관으로, 일본 수출입은행 5천만 달러는 장기 처리 차관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한일 간의 철강 동맹에 대해 세계 철강업계는 질시와 불만이 섞인 시선을 보냈다. 국제시장의 기존 강자들은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을 경계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본은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세계은행이 포항제철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인정하도록 설득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놀랍게도 당시 세계은행의 조사단장은 불과 6개월 전 한국 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던 자폐 바로 그 사람이었다. 동일 인물이 입장을 바꿨다는 사실은 일본의 설득 노력이 얼마나 집요하고 효과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다. 협정 체결 소식은 국내에 즉각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 포항제철 직원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황량했던 건설 현장은 희망과 활기로 가득 찼다. 이 협정은 박태준 사장이 하와이에서 구상했던 대일 청구권 자금을 활용한 제철소 건설 계획, 이른바 하와이 구상이 현실화되는 결정적 계기였으며 동시에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성과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청사진을 거대한 현실로 바꾸는 길은 또 다른 차원의 막대한 도전을 예고하고 있었다. 포항제철은 종합제철소 건설 경험이 전무했기에 핵심적인 설비 설치와 기술 감독 업무는 일본 기술 자문단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대신 포항제철은 광활한 부지 조성과 공장 건물 신축 등 기반 공사를 전담했다. 부지 조성, 지원 설비 공사, 핵심 제철 설비 설치 등 수많은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어야 했다.
이는 공기 단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가 가장 극적으로 발현된 현장이었다. 프로젝트의 규모는 실로 압도적이었다. 인프라 건설을 포함한 총 공사비는 3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당시 병행되던 국가적 대역사, 경부 고속도로 건설 비용의 3배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한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단일 공사였던 것이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끈 핵심 전략은 바로 후방 건설 방식이라는 역발상이었다. 이 방식은 제철의 첫 공정인 고로 건설부터 시작하는 전통적인 순서를 뒤집는 것이었다. 즉,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마지막 공정인 아변 공장을 가장 먼저 짓고 제철의 시작인 고로를 가장 나중에 건설하는 파격적인 접근이었다. 후방 건설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경영에 있었다. 이 전략 덕분에 포항제철은 1972년 8월 후판 공장을, 10월에는 열연 공장을 먼저 가동하여 전체 제철소가 완공되기 1년 전부터 제품을 판매해 막대한 건설 자금을 충당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가동 1년 만에 흑자를 달성하며 세계 철강업계를 놀라게 했다. 만약 전통적인 방식대로 했다면 수년간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도 단 한 푼의 수익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처럼 대담한 전략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복잡성을 체계적으로 통제할 정교한 관리 기법이 필수적이었다. 아무리 뛰어난 전략이라도 치밀한 실행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 포항제철은 기술 도입, 공정 관리, 자재 구매라는 세 가지 핵심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품질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층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출했다. 포항제철은 일본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정교한 3중 기술 자문망을 설계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일본에 대한 기술적 종속을 피하고 공급자인 일본이 제시하는 가격과 성능의 거품을 제거하며 최종적으로 한국의 실정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해법을 찾아내기 위한 다층적이고 지능적인 안전장치였다. 1단계인 핵심 자문은 일본 기술 자문단이 핵심 설비와 엔지니어링,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는 중심 역할을 맡았다. 2단계인 객관적 검증은 세계 최대 광산업체인 호주의 BHP를 컨설턴트로 고용했다. BHP는 일본 측이 제시한 설계의 타당성, 설비의 가격, 성능 보장 등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재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3단계인 최종평가 부분은 국내 최고의 두뇌 집단인 한국과학기술원이 일본과 BHP 양측의 자문 내용을 최종적으로 종합평가하고 검토하여 최적의 의사결정을 지원했다. 종합제철소는 부지 조성, 항만 건설, 수십 개의 공장 건축, 설비 설치 등 수천 개의 공정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하나만 늦어져도 전체가 멈출 수 있었다. 이 복잡하게 얽힌 건설 일정을 정해진 예산과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해 포항제철은 당시로서는 최첨단 관리 기법인 PERT를 도입했다. PERT는 바로 이 복잡한 과업들의 상호 의존 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경로와 일정을 찾아내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 악보와 같은 역할을 했다. 박태준 사장은 이 선진 관리 기법을 국내 건설 업체들에 전파하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기술적 자신감을 심어준 것에 대해 훗날 큰 자부심을 표했다. 대규모 설비와 자재 구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는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위협이었다.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포항제철은 5명의 부장으로 구성된 구매위원회를 설치했다. 특정 개인이나 부서가 아닌 위원회의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해 구매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써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한 것이다. 포항제철이라는 거대한 배는 이렇게 닻을 올렸다.
그 출항은 결코 순풍에 기댄 행운이 아니었다. 치밀한 국제 외교로 항로를 열고 상식을 뒤엎는 항해술인 후방건설 방식으로 폭풍을 대비했으며 한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정교한 계기판인 삼중관리 시스템을 갖춘 가장 치열하고 과학적인 준비 끝에 시작된 필연적인 여정이었다. 포항제철소 건설 초기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를 중대한 위협은 기술적 한계가 아닌 당시 한국의 정치 경제 시스템에 깊이 뿌리내린 구조적 문제였다. 대일 청구권 자금을 직접 운용할 권한이 없어 모든 설비 구매마다 정부의 복잡한 승인을 거쳐야 하는 구조는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최적의 공급업체와의 협상 기회마저 앗아갔다. 여기에 당시 관행처럼 굳어진 정치권의 개입이 더해졌다. 차관이 도입되는 사업에서 공급업체로부터 사례금을 받아 정치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제철소의 성공은 불가능했다. 박태준은 정면 돌파라는 비장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건설 과정의 발목을 잡은 장애물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관료주의의 덫으로 포스코는 대일 청구권 자금을 직접 사용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설비 공급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일일이 정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했다. 이 복잡한 절차는 효율적인 협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포스코가 면밀한 검토 끝에 선정한 업체를 정보기관인 주일 구매사무소가 다른 업체로 바꾸려 드는 일까지 비일비재했다. 정치적 압력으로 당시 정치권에서는 공급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정치자금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만연했다. 이러한 압력은 최적의 조건으로 설비를 구매하려는 포스코의 노력을 근본적으로 방해하며 프로젝트 비용을 상승시키고 품질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었다. 정부의 구매 절차의 일원화를 수차례 건의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하자 박태준은 비장한 결심을 굳혔다. 1972년 그는 마침내 박정희 대통령을 직접 찾아갔다. 공사 현황 브리핑이 끝난 후 독대의 기회가 주어지자 그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를 꺼내들었다. 복잡한 구매 절차와 정치 현금 문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했다. 대통령의 불같은 성정을 잘 알기에 자칫 정치권에 큰 회오리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 내에 제철소를 완공해야 한다는 대의 앞에서 더는 물러설 수 없었다. 박태준은 대통령에게 단호하게 건의했다. 카카, 구매 절차 때문에 공기 차질이 발생할까봐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이 구매 절차는 너무 복잡해서 공사가 제때 진척되지 않습니다. 구매 창구를 포철로 일원화해 주시고 자금 사용 운영 절차를 줄여주십시오. 그의 의도를 파악한 대통령은 정부의 간섭 없이 재량권을 갖고 싶다는 말 아닌가? 건의사항을 직접 적어보라고 지시했다. 박태준은 메모지에 자신의 요구사항의 핵심을 담았다. 포스코가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설비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대금 지불 및 구매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며 정치 헌금 요구와 같은 불필요한 개입을 배제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대통령은 메모지를 훑어본 뒤 그 자리에서 왼쪽 위에 자신의 친필 서명을 했다. 이는 대통령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박태준 개인에게 전적으로 위임한다는 파격적인 결정이었다. 박태준은 지금까지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제가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조선시대 왕명을 받아 역마를 이용할 권한을 상징했던 마패처럼 대통령의 서명이 담긴 메모지는 이후 종이 마패라 불리게 되었다. 대통령으로부터 사실상의 백지 위임장을 받았다는 소문이 퍼지자 정부 관료들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이 종이마패의 실제 모습을 본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박태준은 이를 함부로 내보이지 않고 꼭 필요한 순간에만 프로젝트 핵심 관계자에게만 보여주며 권한을 행사했다. 이 역사적인 메모지는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야 고인의 제철소 건설에 대한 집념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일반에 처음 공개되었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박태준의 싸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이 종이마패를 방패 삼아 제철소 건설을 위협하는 더 거센 외풍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만 했다. 종이마패는 단순한 권한 위임장을 넘어 박태준이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지킬 수 있게 한 상징적인 무기였다. 그는 이 막강한 권한을 방패 삼아 당시 한국 사회에 만연했던 인사청탁과 정치자금 요구라는 두 가지 고질적인 부패 관행에 전면전을 선포했다. 그의 투쟁은 단순히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는 수준을 넘어 오직 실력과 원칙만이 통하는 포스코 고유의 조직 문화를 세우는 과정 그 자체였다. 이는 당시의 정치 경제적 관행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박태준에게 인사청탁은 회사를 내부에서부터 썩게 만드는 독과 같았다. 그는 어떤 권력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이를 원천 차단했다. 어느 날 비서는 당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청와대 박종규 경호실장의 청탁 편지를 가져왔다. 박태준은 그 편지를 뜯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는 이 일로 책임질 일이 생긴다면 오롯이 자신이 지겠다며 비서를 돌려보냈다. 그러나 원칙을 지키는 데는 혹독한 대가가 따랐다. 그의 거절에 분노한 실세들을 달래는 것은 또 다른 그의 몫이었다. 그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다. 나는 화가 난 사람들을 접대하느라고 밤늦게 술을 마시면서 내 허물인 청탁 거절을 양해해달라고 설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투쟁은 단순한 강직함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정치적 후폭풍까지 세심하게 관리하였던 고독한 싸움이었다. 인사청탁만큼이나 집요했던 것은 정치자금 요구였다. 1971년 공화당의 실세였던 김성곤 재정위원장은 특정 일본 업체를 설비 공급사로 낙찰시켜주는 대가로 막대한 정치 자금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무려 5번에 걸쳐 박태준에게 특혜를 압박했다. 하지만 박태준은 자격을 갖춘 응찰자 가운데 최저 입찰자를 선정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방침입니다. 실제로 리베이트가 포함된 마루베니의 입찰가는 항상 다른 업체보다 높았고 원칙대로 탈락했다. 모든 입찰이 끝난 후 분노한 김 위원장은 당신이 소통용이라도 된다는 거요? 그를 맹비난했다. 이에 박태준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응수했다. 그런 별명을 붙이시려거든 차라리 중통령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정치자금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당시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회사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위험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푼의 정치 헌금도 내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지켜냈다. 국내의 거센 정치적 압력을 성공적으로 막아냈지만 그의 앞에는 막강한 인맥을 동원한 국제적 거상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태준의 도전은 국내 정치 무대를 넘어 국제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막강한 국제 인맥을 자랑하던 브로코 4월 아이젠버그의 개입을 차단하고 독자적으로 중후판 공장 건설을 추진한 과정은 포스코의 기술 자립과 사업 확장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이는 단순히 외부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을 넘어 포스코가 자체적인 역량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중대한 첫걸음이었다. 독일 출신 유대인 사울 아이젠버그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나치의 박해를 피해 아시아에 정착한 뒤 한국 현대사의 격동기 속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구축한 국제적 거물이었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와의 인연으로 한국에 진출했으며 5.16 군사정부 시절에는 국제사회가 외면하던 한국의 서독 차관 도입을 중개하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후 전화교환기, 화력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도입 등 국가 기간 산업 곳곳에 깊숙이 관여하며
정계 실력자들과의 끈끈한 관계를 구축한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포항에 조일제철이라는 별도의 중후판 공장을 짓겠다며 나선 것은 박태준에게는 기존 질서 전차와의 대결을 의미했다. 박태준은 아이젠버그의 영향력을 경계했고 그의 개입을 차단하고 포스코가 직접 중후판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단했다. 이 결정은 엄청난 도전을 의미했다. 중후판 공장 건설은 당초 계획에 없었기에 대일 청구권 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즉, 박태준은 외부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차관과 선진 기술을 도입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떠안게 된 것이다. 박태준은 돌파구를 찾기 위해 오스트리아로 향했다. 그는 세계적인 철강 업체 퀘스트 알피네의 아팔터 회장과 국립은행 총재를 만나 끈질긴 설득을 시작했다. 당시 세계 철강업계는 한국의 제철소 건설 계획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회의적인 시선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박태준의 비전과 집념은 그들을 움직였다. 훗날 아팔터 회장은 당시 이렇게 회고했다. 세계의 모든 철강인들이 과연 포스코가 성공리에 건설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우리의 차관 제공 결정을 마치 자살 행위로 보는 듯 했어요. 박태준은 매우 끈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를 꾸준히 설득해서 우리가 포항제철 1기 공장에서 큰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끈질긴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보았다. 1972년 7월 31일 마침내 최초의 국산 중후판 62톤이 생산되어 호남 정유 여수 공장으로 향했다. 이는 대한민국이 자체 기술로 고부가 가치 철강 제품을 생산해낸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박태준은 첫 생산된 제품 위에 자신의 원대한 비전을 담아 품질로서 세계 정상이라는 휘호를 남겼다. 이처럼 숱한 내외부의 도전을 극복하고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 수 있었던 근원적인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해답은 그의 확고한 리더십 철학에서 찾을 수 있다. 박태준의 리더십 철학은 훗날 서갑경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결정적인 기회가 올 때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또 자신의 자리를 내놓을 각오로 밀어붙일 건 밀어붙여야 합니다. 포철은 이런 결정적인 순간들을 몇 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때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면 오늘 포철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결단의 근저에는 제철 보국, 즉 철을 만들어 국가에 보답한다는 그의 흔들림 없는 대의와 원칙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개인의 안위나 정치적 관계보다 국가의 미래와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자신의 자리를 걸고서라도 반드시 원칙을 지켜냈던 그의 강철 같은 의지와 결단력이 없었다면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철강 기업 포스코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